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에 조금 이르게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아마 어젯밤부터 20대 대선 개선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분들 밤늦게까지 잠을 잘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역대적인 박빙 레이스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죠. 오늘 윤석열 당선인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조직혁신 총괄단장을 맡았던 김윤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의 김근식 전 정세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뉴스 열기는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까? 네, 국민의힘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승리를 했으니까 잔치집 분위기일 텐데 예. 이 와중에도 조금 기분이 좀 뒷맛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잔치집에서 약간 분위기가 다른 분이 있다. 네, 바로 누구죠? 이준석 대표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썰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합니다. 오늘 대선 결과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 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초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이 됐죠. 윤석열 당선인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조직혁신 총괄단장, 그리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의 정세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김근식 교수님, 제가 스튜디오에서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옷이 화사해졌어요. 아니 뭐 이겼다고 옷을 화사하게 입은 건 아니고요. 오늘 날씨가 옷을 새로 사신 겁니까? 날씨가 봄이라서 그런 겁니까? 날씨가 봄이라서 이긴 거 티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날씨가 봄이기 때문에 네. 봄에 맞게 좀 화사한 옷으로 골라봤습니다. 어제도 비슷했는데 날씨는 어제는 어제는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아, 어제는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박빙을 졌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또 사실 마지막엔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근소한 차로 지면서 사실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청와대 경호실에 에스코트를 받았지요. 현충원에 도착해서 지금 방명록을 적는 모습인데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제일 강조한 메시지를 보면 역시 통합과 번영, 이게 핵심 아닌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제는 뭐 하루 밤 내내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이제 정식으로 현충원 참배하고 오후에 이제 해단식 하고 그다음에 당선인 기자회견 했는데 일관된 메시지가 이제 방명록에 나와 있는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통합을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0.78%라고 하는 이 근소한 차이의 승리라는 것은 그 민심이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통합 아니면 사실 제대로 정권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세상 1% 미만의 어떤 이 격차로 승리했다는 게 사실은 힘겨운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통합과 번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까 우리 그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냉정한 현실이 일단 이겼다라고 하는 거, 승리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승리가 0.8%라고 하는 아주 박빙의 승리를 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박빙의 승부 속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뭔가를 제대로 해 나가려면은 선결적인 과제가 통합이다. 그리고 그런 양자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해서 소화하지 못한다면 저는 불법 어떤 정권 어떤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겠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마무리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입니까? 통합을 안 하면 결국 이제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더구나 국회에 오면 저희 민주당이 월등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 결국 현 정부의 어떤 당선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윤석열 선대본부 선거운동을 맡아왔던 선대본부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제 해당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2시에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열 선대본의 해단식 모습인데요. 예, 그 전에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해단식에서도 통합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에 정치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당이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뀌면.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통합과 번영을 현충원 방명록에 썼고 오늘 저 선대 해단식에서도 마찬가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번영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 이어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 번영이라는 의미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경기를 좀 살리고 다시 대한민국 일자리 먹거리 다시 살려내고 국민들 지금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만하게 편히 살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좀 모습들과 활력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정권 교체 참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좀 잘못했으니까 야당한테 기회를 주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 교체의 민심을 받아서 정부를 구성할 때는 이제는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는 어떤 번영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게 정권 교체 요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하지 않고는 그 번영의 토대조차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176석인 172석인데 또 뭐 범여권 그러니까 민주당권 합치면 180석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거대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는 사실은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들을 입법을 거치지 않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아마 당선자 스스로도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앞서 이제 해단식 전에 국회에 와서 당선 인사를 했고요. 기자들 앞에서도 간담회 가졌는데 일단 당선 인사에서 강조한 것도 역시 통합이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저 윤석열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오랜 선거 운동 유세가 많았기 때문에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쉰 목소리 두 분도 지지유세도 많이 하고 해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뛰면서도 강조했던 게 국민 통합이고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사실 2017년 문재인 후보의 강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통합을 강조했지만 진영의 갈등이 심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원론적으로 지금 다 맞는 말인데 윤 후보의 얘기도 어떻게 윤 당선인의 얘기도 실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마음 통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어떤 언어, 어떤 쇼 이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나라 어떤 정치 구조상 한 발자도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
그게 박빙의 승부로 결론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그랬을 때 뭐 한쪽 막 밀어붙이기식 어떤 그런 것들은 적극 지향이 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을 앞세워서 막 어떤 견제만 하려고 하는 예. 그런 걸 극복해야 된다. 그렇다면 좀 더 이번 기회에 어떤 윤석열 당선인 또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정치 교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어떤 통합을 실현낼지에 대한 예. 그런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네. 저희도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까지 특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지인들과 뭐 친구도 있고요. 뭐 다른 선후배 기자도 있고 또는 이제 아는 정치권 인사들도 있고 전화하면서 뭐 대선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 아마 민주당도 지금 김인덕 의원님도 똑같은 입장으로 뭐 가까운 의원들끼리 전화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냐. 뭐 20몇만 표 좀만 더 할 걸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윤석열 정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도 했을 텐데 어떤 얘기들 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아쉽다 비방용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방송 정도만 해주시면. 어떤 아쉬운 게 제일 크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통합으로 나가는 거고 박빙이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저는 오히려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극복하지 못한 그런 한계들, 문제점들, 또 문재인 정부가 계승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전면 어떤 무시해버리거나 또 단절을 꾀하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계속 갈등으로 이른바 진영 갈등이 되죠. 또 될 거고요. 또 그렇다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또 뭔가 견제하려고 할 거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성과 부정성들을 제대로 정리해내는 작업부터가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걸 이제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풀어내기만 한다면 좀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들 지금까지 야당은 계속 그냥 무조건 견제하고 이러는 과정이 악순환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곧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로 귀결된다면 오히려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지금 당선인께서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성공시켜냄으로써 오히려 성공한 어떤 윤석열 정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많이 휘둘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김윤덕 의원님은 좀 또 조직 혁신, 혁신 단장을 또 맡고 계시니까 의원님은 좀 이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뭐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당내에서 소수 의견입니까, 다수 의견입니까? 아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민주당 아니 김인덕 의원님의 지금 말씀이 다수 같은데 다수가 돼야죠 이제. 그럼요. 저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1%포인트가 아닌 이 차이로 이겼다는 건 정말 전대미문이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똑같이 힘을 실어준 것이고 그러나 5년을 한번 야당이 맡아서 해봐라라고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겼다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 협치나 타협이나 존중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저는 또다시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원래 정치에 입문하면서는 진영 갈등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한복판에 있었죠. 이른바 이제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그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한복판에 있었던 핵심 인사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싫어할 것으로 그럼요. 통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실제 메시지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일단 메시지는 그렇게 되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가짠타, 버르장머리 표현들이 격해서 과연 그렇게 하나? 라는 의문들을 비판,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유세 현장이 뭐 우리 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유세를 하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좀 격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재명 후보나 우리 윤석열 후보나 그런 과도한 단어의 사용들은 좀 실수라고 좀 보고요.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 정의라고 하는 개혁을 요구한 국민의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정권 교체의 시대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혁을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정권 교체의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정책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그러면 원전을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정권 교체라는 야당이 집권했다는 의미를 정책으로서 승부를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지 특정 사람, 또 특정 진영, 또 특정 세력을 마치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뭐 이렇게 교체됐으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매한 짓이고 우매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지를 얻지 못하고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근식 교수님은 사실 선대위에 지금은 전 정무실장인데 제가 알기로 정무실장에 있을 때부터 원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이거든요. 위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랑 통화하면서 당시 후보랑 통화하면서 뭐 바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일각에서는 그러다 팽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바른 말들을 좀. 당연하죠. 정부 구성하고 정부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옆에서 후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선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옳은 소리 쓴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동의하는데 저는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좀 품격이라는 것, 그러면 존중이라는 것, 또 그게 문화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꼭 뭐 윤석열 후보만 그랬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더구나 당선됐으니까 상당히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어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 어떤 국민 통합을 실현한다, 또 정책적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또 해낸다, 또 윤석열 후보 시절에 보여준 모습들을 극복해서 뭔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다운 품격과 정치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한 단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8개월짜리 초년생이 대통령까지 오른 건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8개월의 정치 인생은 잘 아시지만 강골 검사로 20몇 년에서 26년 살아왔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고 또 법무부 장관과 맞서가지고 탄압받으면서 자기 길을 걸었고 그리고 야당으로 와가지고 야당 경선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가치와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서 뭐 정권 교체의 상징 자본으로서 정치적인 자산을 획득한 분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진짜 계속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인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선인이고 대통령이면 특정 진영과 특정 야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합을 하고 화합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정치적인 경험과 정치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하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하는 정말 진실되고 국익을 위한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근식 교수님이 뭔가 조언을 했을 때 제가 들었어요. 딴 데서. 윤 후보가 직접 김 실장이 당시 김근식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김 실장 이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김근식 실장이 후보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뒤로 전화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통합과 번영을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당선인 인사 자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게 여소여대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른바 젠더 갈라치기 비판에 대한 입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직접 오늘 당선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간담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그리고 지역 통합 관련해서 이제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리고 철학이 좀 어떠신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의회 상황이 이제 여소야대 압도적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협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협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텐데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나가실지.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그 격차가 뚜렷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셔서 통합으로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곧 꾸려질 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장제원 의원님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인사 구성을 생각하고 계신지와 아직 뭐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네.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야대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일하러 온 만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직혁신총괄단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잘하면 우리가 협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석수를 보면 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있었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 정의당이 6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석수만 놓고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는 법으로 하는 건데 법을 만드는 거는 지금 민주당 손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관계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저번 총선이 끝나고 상당히 많은 의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 2년 동안의 평가도 이번 대선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당도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다수당을 가지고 혹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또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 이 거대 야당과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협치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만에 하나 뭐 공안정국 운운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일부에서는 정계 개편용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도 나왔습니다. 그런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그런 오해를 해명하고 주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3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뭐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기 이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987년에 민주화된 이후로 지금 한 35년 넘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성숙시키고 있는데 거의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보면 여소야대 정부가 훨씬 많아요. 더 많죠. 그런 경험을 이미 오랫동안 해왔고 청와대 행정부를 맡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 다수당을 갖고 있는 정당이 달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정치인들이나 또 정당이나 청와대도 그런 여소야대 정부에서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한 것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남녀 갈라치기, 뭐 젠더 갈라치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른바 젠더 갈등의 문제도 집합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들의 일탈로 나오는 거다라는 종전의 입장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이 아무래도 이른바 이대남 청년 남자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거는 출구 조사를 놓고 보면 성별 득표율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20대 성별 득표율을 보면 남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지만 여성에서는 더 많은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모습을 출구조사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30대 성별 득표율도 보면 남성에서는 조금 앞서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대신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이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면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그 후보 당선인께서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에 대한 좀 윤 당선인의 정확한 좀 구체적인 예.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만 사실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둘러싼 이 젠더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내용도 내오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떤 조직에서 또 담당을 하게 될지 그렇죠. 대안이 그런 있어요. 청사진이 있어야죠. 또 이건 국회에서 부처를 통과시키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 협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단순히 정부 측에서의 어떤 준비뿐만이 아니고 국회와 그걸 협의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진지하게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결과물로 새로운 어떤 부처가 만들어지고 또 젠더 갈등이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 녹여낸다면 저는 충분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듣고 보니 사실 정부조직법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인수 시절에 정부조직법을 그렇죠. 준비를 준비를 하잖아요. 해야 되겠죠. 이 여가부 문제를 여성가부 문제를 어떻게 할지 네. 이게 국회와 민주당이 172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첫 관계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될 것으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선거 기간에서는 다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은 발전적 해체, 그러니까 새로운 위상으로의 정립을 얘기했는데 사실 윤 후보는 발전적 해체라기보다는 일단은 폐지만 강조가 됐었죠. 여기에 대한 그림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장동 의혹 관련도 기자 일문일답 간담회 질문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 윤석열 후보 제가 후보 때는 후보로 할 텐데요. TV 토론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대장동 얘기예요. 그런데 당선이 딱 되고 나온 다음에 오늘 같은 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그러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부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TV 토론 때야 뭐 날석의 공방전을 벌이는 거니까. 그리고 입만 그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대장동 얘기가 가장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넘어서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윤석열 후보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부분을 해명하고 정리하느라고 이제 TV 토론에서 다양하게 그 이슈를 제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당선인이 된 신분에서는 그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법 시스템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누구보다도 검찰이 권력의 신예가 돼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정치계에 입문한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검찰의 무슨 청와대 권력이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정계 개편용 사정 이야기하고 이런 건 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저는 저런 정도의 응답이 저는 가장 오늘로서는 타당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건 사실은 종전까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 이거 검찰공화국 되는 그렇죠. 거 아냐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는 또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아마 검찰총장 인사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마음에 점 찍었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러 개 수사가 되면 이거 정치보복 또는 그게 이제 검찰공화국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당선인께서 어떤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원칙론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인 발언을 넘어서서 이미 대장동 이 사건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찰 시스템을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슈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이슈가 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검찰 시스템이 아니라 여야 협치로 해결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 연관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특검을 통해서 그 혐의를 완전히 벗었을 때 저는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본인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 여야 협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사건 아니겠느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연히 저는 그걸 동의하고 저는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계속 강력하게 욕을 했었고,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끝나고 바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특검을 그렇게 내뱉은 이상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재명 게이트든 무슨 뭐 대장동 게이트든 뭐 무슨 윤석열 게이트든 간에 국민들은 다 의혹의 눈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특검이라는 좀 중립적인 어떤 그 사정기관이, 사법기관이 정말 그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이번 당선인께서 오늘 발언을 좀 피해간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 워딩을 해줬다면 저는 100점이다 이렇게 좀 더 생각합니다. 구체적이다. 근데 일단 또 이제 정치적인 또 무슨 함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검찰공화국 우려가 있었고 또 당장 전직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특정 검찰 라인이 또 득세할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과 관련된 인사를 할 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탕평책이거나 좀 더 형평성 있는 인사할 거라고 봅니다. 지나칠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되죠. 오히려 또 윤석열 라인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도 뭐, 제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를 했었고요. 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박경미 대변인이 이 메시지를 전하다 잠시 울먹여서 브리핑이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박경미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네, 잠시 오늘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지금 박경미 대변인이 말하는 중에 문 대통령의
인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인사를 얘기하는 중에 뭐 축하 인사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이재명 후보와 지지자들 얘기를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의 울먹이는 모습을 봤고요. 저렇게 뒤돌아서서 뒤에 가서 5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와서 브리핑을 마쳤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김윤덕 의원님은. 네. 하여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 당은 좀 그런 모습 보이겠다는 말씀 올리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도 저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열심히 뛰었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로 저도 순수하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겠죠.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와대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이해는 갑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이면 대통령의 입입니다. 예. 그러면 저 과정에서 저는 차라리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로 되도록 통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울먹였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데 누가 봐도 울먹일 만한 상황이 그 얘기하면서는 마음에 절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예. 있지만 근데 이제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하셨던 분 거기에서 울먹이니까 야, 그러면 저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도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샀다고 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예. 사실은 감정을 절제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나 김윤덕 의원님 여기 있었다고 제가 웃고 뭐 울고 그러시겠습니까? 속마음은 그래더라도 예. 정말 공인으로서 또 국민 앞에 섰을 때는 그 냉정함과 자기 어떤 그 신중함을 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김근식 교수님은 화사한 복장을 하고 오시긴 했지만 방송에서는 사실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넓은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세요. 예, 이해는 갑니다. 네, 낮에는 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윤석열 당선인을 예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찍은 모습입니다. 축하난을 전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저렇게 난을 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잠깐 환담을 나눴는데 뭐 이 자리에서 이철희 정무수석 또 국회에 있을 때 법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 중앙지검장 실장 봤을 테니까 얘기를 했고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옆에 배석을 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으로 우리 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직위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논란도 있었는데 당선인 비서실장이 됐고요. 같이 소통하라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픽업이 됐잖아요. 네. 첫 번째 장면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면서 수사팀장으로 있었을 때 그 자리인데요. 결정적인 장면들을 윤석열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어퍼컷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은식 교수님은 이제 정무실장으로 예. 선대위에 계실 때 많이 좀 얘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윤석열 당선인의 장점이 있다면 짧게 해주시고 단점 좀 길게 얘기해 주시고요. 저 네 가지 장면 중에서 저는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장면은 첫 장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처벌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의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세 번째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 장면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성숙하는 전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직전에 하고 왔다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정당의 정치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정당 정치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많이 배워야 될 아픈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 그 노선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가를 사실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혹독하게 배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죠. 헤어지겠구나라고 봤는데 갑자기 그러면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과 봉합, 화해 또는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정치초년생 윤석열 후보의 짧지만 압축적인 전 정치의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악수에서 화해하고 있는 전 장면이 저는 정치인 윤석열이 성숙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뭐 당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갈등 때문에 떨어졌다가 떨어졌죠.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1월 초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다른 면을 보자면 윤석열 정치인의 한계 또한 분명해졌다. 왜 화해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결단해서 한판 하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모습 속에서 실제 드러난 문제를 봉합하는 건 성공했지만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빠져 있었다. 안철수하고도 디테일에 있는데 일단 이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안철수하고도 결국 야합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했던 것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었으니 저는 앞으로 당선인 신분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펼쳐가느냐가 또 다른 중요한 어깨 위에 과제를 남겨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얼마나 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생산적으로 갈 것이냐 문제하고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와도 사실은 극적 단일화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합당 절차도 남아있고 합당 이후에 그런 공동정부라는 개념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건지도 결국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의 저는 오롯이 정치적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이준석 대표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저희 이성대 기자가 자세히 씹어드립니까? 썰어드립니까? 씹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씹는? 저희는 자세히 썰어서 그 안을 볼 수 있는 분석. 이성대 기자의 썰기는 종종 썰어야 씹을 3일 한 번 정도 100만 원씩 조회가 되는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는 거기서 하고요. 씹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저작 활동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택에서 나와서 민주당사에 도착했는데 저도 이제 3시에도 계속 얘기를 들으면 지지자들이 당사에서 상당히 선거를 일단 박빙으로 졌으니까 아쉬워하면서 좀 소란도 좀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 새벽 이재명 후보의 모습입니다. 분당 자택을 나와서 당사에 지지자들이 이제 원래 예정된 장소에 좀 너무 많아서 좀 장소를 좀 옮겨서 당사의 다른 층에서 저렇게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잠깐 승복선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승복 선언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통합을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변방에서 중심에 확 섰고 비주류 정치인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박빙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패배한 후보가 일단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분위기가 굉장히 높은 조건에서 실제 민주당 내에서조차 변방의 정치인이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이재명 후보의 장점 또 예. 덕목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 자산이죠.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그 정책 자산을 잘 살려서 또 잘 헤쳐나가는 게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정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 교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그 속에서 뭔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성숙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내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있습니다. 4시에 지금은 3시 58분 되고 있는데요. 4시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네. 지도부의 뭐 거취 문제랄지 이런 것도 얘기가 좀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그 시작이어야 되겠고 예. 또 다른 개혁적인 모습 또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나요?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예. 아무튼 민주당도 이제 앞으로의 그 내적인 동학이라고 할까요? 그 다이나믹스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길은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해서 당선이 됐고 뭐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 2번 연속 나왔습니다. 2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한번 대통령 선거 나와서 지면 뭐 사실 정계 은퇴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박근혜 후보도 사실은 치열한 예. 경선에서 진 다음에 다음에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대선은 재수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자산을 아까 말씀하신 정치교체 좋은 개념 아닙니까? 그런 것들 정말 이재명답게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말 바꾸기 또는 뭐 그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입장을 바꾼다고 생각해서 또 그게 또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가지고 그냥 예. 또 하나의 어떤 구태 정치를 흐른다면 저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의 일이니까 뭐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개인으로 본다면 다시 성공한 재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그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부분도 이제 오롯이 이재명 후보가 그럼요. 풀어가야 될 감당해야 숙제겠죠. 네. 김건희 씨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죠.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당선인이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조력을 하겠다. 사회 그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당선인이 됐고 청와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아, 청와대는 안 들어가나요?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은 안 들어간다고는 진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지금 2개월. 그러면 사는 건 어디서 사나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의 인수위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시대를 열 수 있는 아마 조치를 처음부터 좀 구상을 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또 부속실도 없앤다고 특히 제2부속실 없앤다고 했죠. 민정수석도 없앤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그런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새로운 시도인데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서 챙길 게 많은 시도들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를 옮겨서 나오는 거라든지. 원래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다가 근데 구체적으로 실행을 옮기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김건희 대표도 저는 대통령의 영부인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없는 존재처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이 부여된다면 그걸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논란 그리고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공약과 맞춰서 어떤 식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핵심적으로는 저는 김건희 영부인이 됐으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좀 명료한 해명을 해서 좀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어떤 대통령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영부인의 역할을 결코 작게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관 논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떳떳하게 저는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다음 날이죠. 오늘 김문식 교수님 그리고 김윤덕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돌고 돌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팽이놀이 해볼까 돌고 돌아가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팽이놀이 해볼까. 네, 3시엔 썰전 라이브, 4시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차이지만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놓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가장 예측에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냐.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의 얼굴이 많이 구겨 있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이겼지만 가시방석으로 잡아봤어요. 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당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도 공이 크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선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겼지만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뭐,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야구 잘 모른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곧 있으면 이제 프로야구 개막을 하는데 야구로 따지면 팀은 이겼는데 뭐 선수가 송구실책을 하거나 또는 득점 찬스를 무산시켰다. 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팀 승리에 기여를 못한.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게 우선 선거 막판에 내놓은 그 판세 전망이 크게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6에서 8%포인트 차로 나오고 있으니 이거보다 조금 더 벌어진 걸로 이길 것이다. 불과 하루 전에는요.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참고로 10%포인트 격차는 약 250만 표에서 300만 표 정도의 큰 격차거든요. 사실상 양자 대결로 붙은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표차가 크게 난 적이 없습니다. 자, 설사 격차가 크더라도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박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투표해 주세요라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선거 전략인데 이것과도 좀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뉴스 썰기에서도 몇 번 분석을 해드렸지만 밴드웨건 전략, 그러니까 대세론으로 막판 부동층을 견인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데 결과적으로는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 동력을 제공한 거 아니냐. 저런 10%포인트 얘기가. 뭐 결과적으로 결국 0.7%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이 후보층이 결집한 건 맞는 거죠. 자, 당내에서는 10% 발언이 없었다면 격차가 좀 더 크게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출구조사 당시에 표정이 저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이제 선거판에서 가장 잘못된 모습이 다 된 듯이 행세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 방금 김재원 최고위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뉴스 썰 끝나고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겨서 다행인데 만약에 졌다고 하면 이 이준석 대표의 10% 발언은 상당히 큰 패인 중에 하나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이끈 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이다. 가시방석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건 그 빗나간 승리 방정식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준석 대표의 승리 방정식. 자, 세대 포위론, 그다음에 호남 득표론 단일화 반대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세대 포위론이요. 2030 남성과 또 전통적인 지지층인 60, 70대를 묶어서 승리를 하자라는 세대 포위 전략인데 자, 민주당에서는 막판에 이 이대남 전략 때문에 여성이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러자 이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자신했거든요. 자, 들어보시죠. 지금 각종 조사에서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실제 투표 성향에서 나왔죠. 자, 지상파 출구조사 보시면 이대남은 윤 후보에게, 자, 이대녀는 이 후보에게. 그래서 20대 남녀 선택이 정반대였고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20대 이하 남성, 20대, 30대 남성과 여성 거의 비슷하다고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나왔습니다. JTBC 출구조사도 좀 보시면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과반이 넘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또 이 후보가 과반이 넘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상쇄가 됐다라는 거죠.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결국 득표에는 도움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만 남았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이대남 활용 득표 전략으로 글쎄 20대 남성의 마음은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20대 여성을 잡는 거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유례없는 박빙으로 영호남 결집하면서 호남 두 자리 득표 전략도 결과적으로 글쎄요 조금 빛이 바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당내에서는요, 이른바 이 이대남 집중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대남, 이대녀라는 그 젠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더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젊은 여성들이 가졌을 만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배타적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배려해야 된다. 이런. 자, 당장 그래서 지금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안으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2030 여성 표심이 확인된 만큼 당내에서는 이름을 고쳐서라도 존치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요. 자, 이 역시 조금 이따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이끌고 스스로 여당 대표가 됐지만 정작 공을 100% 인정받지 못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도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 향후 리더십 비판에도 직면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준석 대표 본인은 자신의 전략이 옳았다,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재확인을 했어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외연 확장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이고 필사적인 도전이다. 2030 세대와 당의 취약 지역인 호남에 대해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준석 표 필승 방정식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 갈증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 대선이 이제 2027년이잖아요. 자, 이때가 되면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군에 편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 40세를 넘기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대선 주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2030 남성 포획 전략을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집권당 대표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내 권력 구도도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리더십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자 보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대표 당장 장제훈 의원이 오늘 당선인 비서실장에 내정이 됐어요. 근데 윤핵관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불편해했던 인물인데 윤핵관 측근 그룹이 앞으로 신여권의 실세 그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 지분, 실리를 챙겼던 안철수 대표. 자, 이제 과거에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놀림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당내에서 차기 경쟁을 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이 대표가 뭔가 포위당하는 이렇게 보면은 이 대표의 세대 포위 전략이 아니라 본인이 좀 포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의 권력도 사실 좀 분배가 된다면 오히려 좀 힘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는 분석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앞으로도 당내 권력 갈등 가능성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20대 대선 이제 막 끝이 났습니다. 승자든 패자든 모두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늘 겸허한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성규의 뉴스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실 때 저쪽에 아까 쭉 스튜디오 오시는데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도왔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꽤 큰 표 차이로 이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에도 0.6%포인트 박빙 우세로 뭐 오차범위 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분위기가 사실 좀 썰렁했어요.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여론조사가 쭉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그 3월 3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못하는 구간이었잖아요. 공표금지 구간.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는 있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일부는 뭐 전달해 받기도 했고 어제 그 개표 중에는 그 갤럽 여론조사라든가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여론조사들이 실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3%, 5%, 뭐 7% 이렇게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조사 결과인데 막상 그 출구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는 0.6% 승리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놀랐죠. 거기다가 또 우리 JTBC는 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조사를 오차범위 발표해서 내지만 사실은 박빙에서 선이 가운데 그러다 보니 이쪽에 그 지상파 3사의 그 여론조사가 0.6% 앞서는데 또 JTBC는 도리어 이재명 후보가 0.7% 앞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아주 엉터리 이 조사가 되고 말았지만 순서를 바꿨으니까 물론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과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이제 저 다른 방송사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놀랐죠. 일단 결과도 전국 결과도 0.73% 포인트 차이. 그렇죠. 원래 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에서 예상했던 부분들 쭉 나왔던 여론조사 이것보다는 물론 뭐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이기고 권력을 잡게 되지만 이것보다는 초박빙이 됐습니다. 아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은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역풍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로는 그 단일화 전에 격차보다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격차가 높아졌거든요.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면 그 국민의 여론은 실제로는 분명히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고는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거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는 더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발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도 그렇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출구조사 결과 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득표율과는 전혀 다른 그 결론이 났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것은 예를 들어 출구조사조차 그 발표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와 같았는데 득표율만 다르게 나왔다면 이건 뭔가 뭐 우리 일각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출구조사의 조사는 나왔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 이것은 결국은 일반 여론은 그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았는데 투표장에 간 사람은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원래 봅니다. 이제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층이 좀 더 결집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이렇게 3월 8일까지 여론이 윤석열 후보의 여론이 좋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지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지만 정작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한 사람 중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몰려갔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지지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비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런데 유세 마지막 부분에 윤석열 후보가 너무 강한 표현들이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투표를 안 할까 하다가 저런 모습은 못 보겠다. 그래서 뭐 투표장에 가다 보니 박빙 승부까지 나왔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분들의 의사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겠죠. 난 투표로 간다 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론조사가 맞다고 보고 또 다 트렌드가 그랬거든요. 통계적으로 맞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 중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보다 더 많이 간 것뿐이죠. 숫자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방 정부의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지방 조직의 실태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력의 싸움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개인기보다도 민주당의 조직력 내지는 지방 세포 조직의 그 우위에 의한 조직 싸움에서 우리가 좀 훨씬 뒤지지 않았는가. 지방 권력이 민주당에 많기 때문에 조직의 활동 이런 부분에서 그게 한 3, 4%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한 5% 정도 더 갖고 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당 프리미엄, 집권자들의 뭐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영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아니고.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역풍이 있었다는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김지현 최고위는 그것과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것이 요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있다 이걸 논하기 전에 예, 그 조직력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죠. 당시 이제 단일화에 어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 이기면 어떤 자리에 가느냐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의사 그리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맞아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의 의사가 먼저입니까? 임명권자의 의사가 먼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후보 단일화 선언을 할 때 인수위부터 함께 운영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그때 정부 또 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 행정 경험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을 중도적인 정당으로 좀 혁신하고 싶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 당선인께서도 안철수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나 당에서 역할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충분히 서로 의논을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나 당 있지만 사실 갈래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당이라고 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공동 합당 뒤에 공동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정부라고 한다면 총리를 맡거나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아니면 뭐 내각의 중요한 장관자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방향이 좀 다른데 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어떨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보다는 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이면 당대표겠죠. 공동당대표.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시 이제 김한길 대표가 공동당대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나요?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이고 또 이제 스스로 행정 경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정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당에서의 역할이 먼저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공동 대표가 됩니까? 아마 합당을 하게 되면 따로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몇몇 조건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공동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것은 이제 지금 그냥 예컨대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수합당을 한다면 그것은 뭐 그냥 개별 입당처럼 그렇게 될 테니까 아무 그런 우리 당에 공동대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컨대 뭐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그 당헌 당규를 새로 만들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당헌 당규를 의결해서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면 가능하죠. 지금 그냥 현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두고 그냥 합당을 해서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된다면 그때는 뭐 공동 당대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그냥 흡수 통합은 절대 바라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앞으로 이제 지금 그 합당은 빠른 속도로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뭐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인수위 구성 그리고 새 정부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고 의사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또 풀어야 될 숙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여쭤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하다. 이 얘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바여서. 예. 그런데 뭐 최근에 또 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 협의하고 잘 그 협조해서 선거운동 예.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뭐 그런 과거의 갈등은 또 쉽게 또 풀 수도 있죠. 예. 무조건 뭐 과거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미래에도 유지될 거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김지원 최고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이제 방송용이고 보통 두 사람 스타일이 일반적인 정치인들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쉽게... 방송에서 방송용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아 그렇군요. 핵심입니다. 네. 자 민주당과의 관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당시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계 개편 얘기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거창한 용어로 정계 개편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는요. 예. 100석도 되지 않는 정당으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최소 10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는 정당의 소속이어야 대통령 직무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컨대 국회에서 그 대통령의 그 기본 노선이나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그 의회의 권한을 예. 유효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또 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또 발의해서 의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다면 거부권이 아니고 이제 3분의 2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그 안전판으로 가능한데 100석이면 이제 의석수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그렇더라도 뭐 총리 임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국회 의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민주당이 뭐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 민주당이 뭐 흔들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싫든 좋든 민주당과는 잘 협의를 해서 예.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예컨대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후속 조치로 예. 내부적으로 잘 수습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예컨대 이제 또 차기 대선이나 또는 차기 총선 또는 그 전에 있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극력 저지 내지 극력 저항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여야 관계가 어려워지고 반면에 또 뭐 그 대선 실패의 책임을 놓고 분열하고 뭐 내부의 투쟁이 극심해지고 분당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뭐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만약 분당이면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당이 된다. 당선인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민주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해서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민주당 분들하고 그 안면이 있는 분이 많이 있죠. 여당 소속이었어. 여당이 추천한 총장이었으니까.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접근할 일이지 이것을 뭐 정계 개편을 하겠다고 당을 흔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적인 수사를 가지고 막 이 활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는 것들은 뭐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그거는 이해를 하도록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김지원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계속됩니다. 예, 임종주 전문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주의 썰인데 오늘의 썰은 뭔가요? 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 축제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이다. 또 최악의 네거티브다. 또 실종된 정책 선거다. 이런 오명도 남겼죠. 후보 간 비방전도 거칠었습니다. 지난달 유세 현장으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예. 사람 뒷조사하고 사람들 후벼 파서 죄 차단해서 벌 주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권과 반칙에 유능한 것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번 대선에 또 하나 두드러진 문제는 갈라치기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사건건 내편 편갈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그 젊은 층과 그 노년층을 공략을 해서 중장년층을 누르자는 이른바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는 해괴한 용어까지 등장을 했죠. 자기 편은 환호할 수 있지만 상대편에게는 증오와 반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으로 갈라지고 또 세대와 성별로 분열되다 보니까 큰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열상이 이번 선거에 좀 반영이 됐지요. 네, 전문가들이 표심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의 특징을 3중 분열 구조로 진단한 분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 분열이 재현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대 분열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젊은 층이 남녀로 갈라진 젠더 갈등이 뚜렷하게 표심으로 확인됐다는 게 오병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분석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대체로 동의를 하실 텐데요. 갈라치기 선거전이 가져온 혹독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협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통합과 협치를 주문하는 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여소야대 상황 아래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건은 그래서 실천입니다. 통합과 협치 시작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겠죠. 우선은 찬성표보다 더 많이 나온 그 반대표에 담긴 민심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종주 전문위원의 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